박선용 원장님, 네. 칼슘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사실 뭐 칼슘이 이제 뼈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미네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근육이 수축하거나 심장도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수축하는데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요즘에 이 갑상선 질환이 늘어나면서 갑상선 수술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우리 몸에서 이 칼슘을 혈액으로 배출하는 데가 이 갑상선에 붙어 있는 부갑상선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기관이 있는데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갑상선을 띄면서 이 부갑상선을 같이 절제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칼슘을 꼭 드셔야 되는데 이게 급작스럽게 칼슘량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칼슘을 섭취하지 않으시거나 하면 막 손발이 떨리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막 예민해지고 이런 증상이 실제로 생깁니다. 이게 근육이 수축하지 못해서 막 손발이 떨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더 심해지면 심장 근육이 수축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칼슘은 우리 단지 그냥 뭐 뼈 건강 이게 아니라 이게 급성으로 부족해질 때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전에요. 얼마 예. 전에 내 후배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전에는 멀쩡하던 애가 이렇게 뭘 젓가락을 드는데 손을 이렇게 떨어요. 손을 깨서 뭐가 좀 칼슘이나 뭐가 부족하구나 알려줘야 되겠네. 미네랄이 부족한가 봐요. 그렇지? 아까 미네랄이 이기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전기 신호 보내고 하는 거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역할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근육이나 신경 통해서 결국 전기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포 안에 필요한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떨리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보충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눈꺼풀 때 좀 떨리고. 네네. 근데 이제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그런 신경 전달 쪽으로 가가지고 좀 더 심해지면 말이죠. 지금 이제 암세포의 칼슘 농도하고 정상세포의 칼슘 농도를 분석해 보면 말이죠. 암세포의 칼슘 농도가 10배 이하로 낮습니다. 그래서 이 칼슘은 굉장히 그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물질인데 사람들만 칼슘을 찾아서 먹는 게 아니고요. 아프리카의 그 엘곤 산에 가게 되면 말이죠. 코끼리 동굴이가 불리는 깊은 동굴이 있습니다. 굉장히 험악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잘 갈 수도 없는 그 지역에 보게 되면은 1년에 말이죠. 몇 번씩 백 마리의 그 코끼리들이 줄을 지어가지고 그 험한 산길을 찾아가서 그 동굴에 가서 동굴벽을 막 뜯어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하도 궁금해서 그 코끼리들이 파먹었던 그 동굴벽 속에 이제 그 있던 푸른 색깔이 나는 흙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 속에는 말이죠. 놀랍게도 일반 흙보다는 칼슘과 나트륨의 농도가 약 100배 내지 200배가 높은 굉장히 순수한 광물질 토양이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코끼리들도 말이죠.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 험한 산골짜기의 동굴을 찾아서 먹을 정도로 칼슘은 아주 필수 미네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코끼리도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 험난한 길을 찾아가서 칼슘을 보충하는데 왜 인간인 우리는 이렇게 항상 칼슘이 부족할까요? 왜 그래요? 뭐 이유는 그렇죠. 뭐 일단은 뭐 바쁘다. 일단은 또 귀찮다는 핑계로 일단 식이 섭유량, 이 칼슘이 많이 포함되는 음식의 섭취량을 그 작은 부분이 현재는 가장 이제 그 큰 원인이고요. 특히 어린애들이 즐겨하는 콜라라든지 인스턴트 식품에는 인 성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 성분은 우리 몸에서 칼슘을 바깥으로 배출해 나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인이 많이 포함된 콜라 같은 것들을 많이 먹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성장도 못한다 할 정도로 또 중년들도 이제 칼슘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제 현대인들을 보게 되면은 이 운동 부족이라든지 과다한 음주, 흡연 또는 고지방식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칼슘을 먹었지만서도 칼슘의 체내 흡수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흡수율이 낮아서 이제 부족 현상이 생기는 거죠. 아니 그런데 흡수율도 낮죠. 거기다가 또 계속 빠져나가요. 나이가 들면서. 그러면 저희가 칼슘을 제대로 섭취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증상이 이제 나타나는데 노벨 의학상의 후보자로 이제 올랐던 이 월렉 박사라는 분이 칼슘 하나가 부족할 때 무려 나타나는 질병의 가지수를 그분은 147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알고 있는 질병을 다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종류의 질병이든지 하면.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 이제 뭐 당뇨라든지 성장장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골다공증, 백내장, 뭐
골격질환, 순환계 질환, 고지혈증, 갱년기 장애, 동맥경화, 고혈압, 비만, 뭐 얼마나 할까요? 예.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아니지. 자, 서재걸 원장님, 칼슘이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네요. 실제 그 칼슘이 우리 몸에서 부족하면 아까 우리 박상종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99%가 어디에 있다고요? 뼈에 칼슘이 있죠. 예. 그럼 거기 있는 걸 끄집어내서 혈액으로 끌고 와야죠. 그렇게 해서 뼈에서 나온 칼슘들은 나중에 쓰고 나서 돌아가지 못하고 어디 가서 석회화라는 걸 만들어요. 석회화. 그래서 혈관벽에 상처가 나고 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붙었다가 마지막 시멘트처럼 칼슘을 발라버리면 딱딱해집니다. 그게 동맥경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칼슘이 뼈의 제자리에 있을 때는 유용한 거지만 이미 돌아다니면서 변형이 됐을 때는 우리한테는 아주 좀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칼슘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위산이 있을 때 위에서 칼슘이 이온화가 되거든요. 철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왜 탄산칼슘이라고 그냥 하는 칼슘들은 흡수가 거의 한 4% 이하로 낮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뼈 건강을 이야기하는데 부족하면 비타민 박사님이 그래서 나오셨습니다. 비타민 중에서도 좀 놀랐습니다. 비타민 C 왕이라고. 뼈 건강과 비타민 이게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그럼요. 건강한 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오늘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씨앗이라 할 수 있는 칼슘과 더불어 최근에 이제 기적의 비타민이라고 말하고 있는 비타민 D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오늘 딱 나오신 거 보니까 오늘의 본론은 비타민 D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우리가 가뿐하게 뭐 칼슘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네. 뼈 건강에 칼슘이 중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또 새로운 얘기를 해주실 겁니까? 뼈 건강에 칼슘은 너무나 당연하죠.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재료이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결국은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뼈라는 게 뭐예요? 단단하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또 약해서 골절도 돼요. 그거는 바로 칼슘의 농도에 따라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칼슘이 많으면 단단해지고 칼슘이 적으면 약해지는데 그런데 이런 그 칼슘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거. 또 알고 계셨습니까? 칼슘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요, 147가지나 되는 질병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뼈 건강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바로 칼슘이고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칼슘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147가지가 올 수 있다고. 제가 아는 병 다 합쳐도 한 100가지가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오버하신 거 아닌가요?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네, 근거 있습니다. 그 노벨상 후보자였던 왈락 박사가 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분이 자연사 하신 분 3,000명을 대상으로 부검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영양제 결핍 때문에 사망했다는 거였어요. 그중에서도 칼슘과 관련된 질병이 147가지나 됐다고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의 신호 전달 체계가 파괴가 돼요. 그러므로 인해 골다공증, 골감소증, 골절과 같은 근결각계 질환이 생길 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근경색,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다양한 질병에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칼슘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칼슘이라는 것은 뼈에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그 몸 장기 전체에 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바로 말씀 맞는데요. 혈액 속의 칼슘은 우리 몸 세포 60조의 세포에 다 관여를 해요. 그래서 신경 전달을 해주거든요. 그럼 이 인간의 세포에서 심장이나 뇌 같은 경우들이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칼슘이 중요한데 또한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 몸속에 있는 피를 통해서 뼈를 녹인다는 말까지 있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그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부갑상선에서 나오는 파레트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그 뼈 속에 있는 칼슘을 나오게 해서 그 혈중의 칼슘 농도를 높여줘요. 그러면은 만약 뼈가 약해지게 되면은 아시는 것처럼 골 감소증이 생기고 골 다공증이 생겨서 나중에는 뼈가 푸석푸석해져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 그 뼈에서 녹아있는 칼슘은 우리가 좋지 않은 악성 칼슘이란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칼슘이 혈관벽에 축적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혈관을 손상시켜주고 궁극적으로는 동맥경화증을 유발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죠. 오늘 진짜 놀라운 사실 많이 하네요. 정말 뼈나 뭐 이런 거, 칼조, 비타민, 칼슘 이런 거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박상중 원장님, 네. 동맥경화와 칼슘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뼈라는 게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미네랄을 저장 기능을 하는데요. 예. 이제 혈액 속에 칼슘이 부족해지면 뼈에 있는 칼슘을 끄집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혈액 속에 칼슘 농도를 올리는데 문제는 이렇게 혈액 속에 나온 칼슘이 혈관벽 안에 침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칼슘이 쌓여서 거기가 이제 딱딱해지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 또 상처가 날 수 있고 예. 그러다 보면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같은 게 또 거기에 들러붙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제 거기에 들러붙기 시작하면서 점점 거기가 더 딱딱해지고 혈관 내를 막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혈관을 딱딱하게 하는 게 동맥경화고요. 이게 이제 딱딱해지다 못해서 아예 혈관 안을 다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가는 이 혈액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있는 조직이 죽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심근경색. 예, 심장에 있는 혈관이 막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뇌에 있는 혈관이 막히는 게 뇌경색. 그러니까 그런 아주 무서운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심장병 걸린 게 칼슘 부족으로 걸린 건가요? 아, 글쎄, 피가, 그쪽은 피가 탁해서 걸린 거고. 거기 깨끗해서 걸렸어요? 나는 운동 부족으로 걸린 거고. 무려 147가지 병에 걸리게 만드는 칼슘. 결국 뼈를 위해 칼슘을 챙겨 먹는 것이 성인병을 예방하는 길이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요, 당뇨나 동맥경화증 같은 성인병을 불러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췌장에서 우리가 보통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그럼 인슐린이 분비가 되기 위해서는 칼슘이 들어와서 거기를 자극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칼슘을 충분히 먹으면은 그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돼서 혈당을 떨어뜨려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당뇨 환자들은 칼슘 섭취를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요. 즉,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섭취하는 것은 결국적으로 147가지의 질환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꼭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라는 걸 꼭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예. 자, 칼슘도 영양제로 꼭 챙겨 먹는 게 좋겠네요, 그럼. 필요에 따라서는요. 필요에 따라서. 네. 대부분은 이제 음식을 통해서 먹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음식을 통해서 섭취가 불가능하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양제로 먹어야죠. 칼슘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서는 네. 갈치, 꽁치 이것 그냥 몇 채로 씹어 먹어버렸어요. 네. 멸치. 예. 멸치까지. 멸치는 그 축에도 안 끼었어요. 그러면 집안이 좋았어요. 이렇게 중요한 칼슘을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바로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칼슘의 짝꿍, 그리고 뼈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비타민 B입니다. 네. 아, 그렇다면은 주머니에다가 칼슘이 두둑한 그 멸치 몇 마리 넣고 또 땅콩이나 호두 넣고 또 햇빛을 쬐면서 우유도 가끔씩 마시고. 걸어 네. 다니면은 일거삼득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되게 좋은 거죠. 좋은 방법이네요. 네, 맞습니다. 입에서 멸치 냄새 나서 어떡하려고 그래. 안녕하십니까.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이영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지은입니다. 아마 이 신년 선물로 부모님께 칼슘 보충제 선물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 이 칼슘 보충제의 효능에 대해서 의심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칼슘 보충제의 숨은 진실을 조지호 PD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칼슘 보충제는 정말 뼈 건강에 효과가 있는 것일까? 최근 미국에서는 칼슘 보충제의 효과에 대해 우리의 상식과는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미국 피츠버그 보건대학원의 제인 콜리 박사는 오랜 기간 칼슘 보충제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녀는 칼슘 보충제가 뼈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3만 6천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은 11년간 1000mg의 칼슘과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를, 다른 그룹은 가짜액을 복용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Well, overall, we showed that the calcium vitamin D had no effect on hip fractures, which was the primary outcome of the trial. And it had a modest effect, a very minor effect on bone mineral density. So overall, I would consider that the results were negative. 칼슘 보충제를 섭취한 여성들의 골밀도가 조금 개선되기는 했지만 골절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제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존 앤더슨 교수가 진행한 연구의 결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칼슘 보충제의 효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We showed that it didn't seem to matter what the calcium intake was. The bone density was the same in each of the quintiles we examined. So for our data, it didn't appear that calcium intake was protecting in any way.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칼슘 보충제 용량과 상관없이 실험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의 골밀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존 앤더슨 박사는 질병 예방 차원에서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I don't think we need to take supplements unless there's a clinical condition where a physician would recommend supplemental use. It didn't seem to help them in terms of taking calcium supplements. 칼슘 보충제 효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미국 보건부 산하 질병예방특별전문위원회가 칼슘 보충제에 대한 연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연구를 주도했던 버지니아 모이어 박사를 직접 만나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In this particular instance, the question that we wanted to answer was whether using calcium and vitamin D together would help prevent fractures, because fractures are an extremely important cause of disability and death in older people. These supplements are widely used, and so we felt that this was an important thing to consider. 질병예방특별전문위원회는 작년 2월 칼슘 보충제 섭취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위원회는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는 사람들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남성 또는 폐경기 전 여성이 칼슘 보충제를 섭취할 경우 그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불충분하다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두 번째, 폐경기 여성이 칼슘 보충제 1000mg이 넘는 양을 먹었을 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1000mg보다 적게 먹을 경우 효과가 없으니 아예 추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So for the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a D statement is a statement that there is either no benefit or that there's harm from doing something like taking a supplement. And so we found no benefit. The real issue is that there was no benefit. So there's no reason to do something for which there's no benefit. It's a waste of resources. 지금까지 우리는 당연히 골다공증 예방하면 칼슘 보충제를 떠올렸는데요.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챙겨 먹었던 칼슘 보충제가 뼈 건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참 충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뉴스센터 연결합니다. 네, 박수영 아나운서. 네, 경남 뉴스센터입니다. 네, 오늘 경남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전해주시죠. 네, 그동안 뾰족한 치료제가 없어 불치병으로 간주돼 왔던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이 세계 최초로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김성기 기자입니다.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골다공증 치료 분말입니다. 기존의 칼슘제를 미세하게 빻은 것으로 체내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인제대 심영기 교수팀은 칼슘 성분이 변하지 않으면서 체내 흡수율을 10,000배 이상 향상시킨 골다공증 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칼슘 입자에 비해 나노칼슘은 1000배에서 최고 10,000배 이상 입자 크기를 줄였고 이온 칼슘제가 위장 속에서 불용성 칼슘으로 변하는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우리나라 폐경기 여성의 75%가 골다공증 증세를 보여왔지만 그동안 뾰족한 치료제가 없어 불치병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종류의 칼슘 제품이 나왔지만 그 칼슘 제품들이 대부분 수십 마이크론 단위로 굉장히 입자가 굵습니다. 그래서 이제 흡수가 안 되고. 골다공증에 걸린 쥐와 50여 명의 사람에게 나노칼슘을 투여한 임상실험에서도 골다공증이 완치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노칼슘을 섭취하게 되면 골다공증은 물론 무릎 연골이 쉽게 마모되어 일어나는 관절염의 완치도 가능합니다. 올 3월에 발표된 유니세프 세계 영양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미네랄 결핍이라고 합니다. 이 미네랄이 결핍되면 특히 아이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성까지 위협받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 내 미네랄 중 단 하나라도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이것은 몸 전체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네랄이 신체에서 일어나는 각종 생화학 반응에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인체 내 필수 미네랄은 약 12가지 정도인데요. 이 가장 대표적인 미네랄인 칼슘은 뼈와 혈액 속에서 뼈를 단단히 하고 혈액 응고에 관여합니다. 이 아연은 성 미네랄 또 학습 미네랄이라 불릴 만큼 성적인 능력과 학습 능력에 관여하고 수많은 호르몬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철분은 부족하면 빈혈을 일으키고 이 셀레늄은 노화를 방지하는 이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이 밖에 이 다른 미네랄들도 신체 구성 요소이자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미네랄들의 총량은 체내 구성에서 불과 3.5%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네랄 하나하나는 극소량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도 영양 과잉 시대라 불리는 요즘 왜 현대인들이 미네랄 결핍에 시달리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채소에는 영양분이 충분하게 들어있는 것일까? 과거 철분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진 시금치. 시금치에는 미네랄의 대표적인 성분인 철분이 들어있는데 여전히 풍부한지 궁금했다. 우리는 한 마트에 진열된 전국 4지역의 시금치를 시료로 철분 함유량을 조사하기로 했다. 실험을 의뢰한 지 2주 후 지역별로 철분 함유량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는데 유독 한 지역의 시금치에서 철분 함유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 지역 토양 속 미네랄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토양 속 미네랄과 식물의 미네랄은 연관이 깊은데 일본에서 조사된 바는 충격적이다. 지난 50년간 시금치의 철분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과거 시금치 한 단위면 충분하던 영양소를 지난 90년대인 무려 19ton의 시금치를 먹어야만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금치뿐만이 아니다. 당근은 10개, 귤은 무려 20개나 먹어야 과거와 비슷한 양의 영양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위에는 한계가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필요한 영양소를 먹기 위해서 이런 밥상을 차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식물에서 영양소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흙 속에 있는 미네랄 성분을 식물이 흡수하고 또 그것을 인간이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면에 있는 미네랄은 비가 올 때마다 물에 씻겨서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지면에선 미네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채도 미네랄이 없는 야채가 되는 겁니다. 독소는 어디에서나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독소가 우리 몸을 위협하고 있다. 나비 만천이에요. 생활 속 충격적인 중금속의 정체들. 저기다 오늘 아침에도 밥해 먹었는데? 대법은 무엇일까? 미네랄이 충분히 있으면 내 몸에 쌓여있는 중금속 같은 이런 독소들을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 노화 방지뿐만 아니라 암세포를 자살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시고 있는 물 지금 여기 6잔이 있는데 과연 미네랄이 들어있는지 미네랄 확인하고 드십니까? 안 들어온 거예요? 저도 아주 관심이 많은 주제이기도 한데요. 주제 발표하겠습니다. 체내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온갖 질병이 생기잖아요. 그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체내 독소입니다. 체내 독소입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모든 질병은 몸에 쌓인 독소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을 할 정도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쌓여있는 독소를 배출하는 게 아주 큰 관건인데 근데 문제가요. 2004년 유니세프에서 세계 영양 조사를 하고 분석한 연구서를 냈는데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것의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질병에 많이 노출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부족하면 왜 문제가 되냐면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900여 가지 질병, 각종 질병은 물론이고요. 급작스럽게 돌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알고 나면 와 이거 빨리 보충을 해야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과연 오늘의 주제가 무엇일지요?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900여 가지 질병의 원인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미네랄입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미네랄이라는 거를 아시는 분이 있기는 한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는 분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미네랄하고 무기질이 같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도요. 죄송합니다. 네. 처음 알았어요. 대부분 아시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 미네랄은 우리 몸 체중의 약 3.5%밖에 안 돼요. 정말 작은 양입니다. 근데 이 작은 양이 우리 몸의 상당 부분의 구성 성분이에요. 뼈를 구성하고 이를 구성하고 피부를 구성하는 데도 영향을 주고 머리카락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이고 이게 없으면 또 안 돼요. 뿐만 아니라 필수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건 이제 음식을 통해서 먹잖아요. 이걸 먹으면 이걸 분해해서 에너지로 만들어낼 때 미네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미네랄이 모자라면 영양소가 들어가도 내 몸에 사용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네랄이 모자라면 지금 900여 가지 질병에 시달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주 필수적인 영양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잘 섭취하면 내 몸에 쌓여있는 중금속 같은 이런 독소들을 충분히 배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로 이 미네랄이니까 미네랄이 아니라 미네랄이니까 여러분 오늘 많이 배우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양소 중에 이제 필수 영양소, 5대 영양소를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영양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뭐 비만을 걱정하고 그런 시대인데, 이 미네랄에 있어서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부족하다. 이거 이유가 궁금한데요. 실제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는 정말 과잉입니다. 그런데 우선 예전하고 토양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거기서 생산되는 그 식물이라든지 그 식물을 먹고 자란 동물에 들어있는 미네랄 양이 달라진 거예요. 예를 들면 1950년대에 하루에 필요한 철분을 섭취하려면은 뭐 사과 2알 정도 먹든지 아니면 시금치의 경우에는 한 단 정도 이렇게 나물해서 한 접시 정도만 먹으면은 충분했는데요. 요즘의 경우에는 이 미네랄 함량이 다 줄어들었어요. 식품에 들어있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사과의 경우에는 한 10알 정도는 드셔야 되고 10알? 또 시금치의 경우에는 19단이니까 19젖이 정도는 드셔야 되니까 예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잘 챙겨 먹어도 이 미네랄 부족에 이렇게 쉽게 부족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셈이죠. 네, 아까 말씀하실 때 미네랄이 부족하면 돌연사 같은 거 생길 수 있다는 무서운 얘기를 그게 정말 사실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로서 철저하게 취재를 해봤는데 애석하게도 사실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도요, 아까 미네랄을 직접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토양을 통해서 토양에 있는 미네랄을 흡수해서 식물이 그걸 공급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에 토양에 미네랄의 성분이 전혀 없으면 식물도 그 미네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없어지는 거고 그 식물을 먹는 사람도 미네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실례로 아프리카의 말라위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의 토양에는 그 미네랄 성분 중에 중요한 셀레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그 이유로 한 해 매년 3,800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있고요. 어머나. 특히 성인도 조기 사망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무섭네. 예.